북한이 한국인 115명을 죽인 그 사건에서 정작 가장 큰 이득을 챙긴 건 누구였을까요? 1987년 11월 29일 새벽, 아라비아의 안다만 상공에서 대한항공 858편이 교신을 끊었습니다. 바그다드를 출발해 아부다비를 거쳐 방콕, 김포로 향하던 항공기였습니다. 탑승자 115명. 오랜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중동 파견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기름진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가족한테 돌아가는 분들이었죠. 그 비행기가 그냥 사라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테러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북한이 했느냐, 안기부가 조작했느냐, 그 논쟁도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북한이 저지른 테러를 누가 어떻게 써먹었는가. 그리고 37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 이 사건이 온전히 정리되지 못했는가. 여기에 이 사건의 진짜 층이 있습니다. 표면, 동기 구조, 이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표면부터 짚겠습니다. 태국 밀림을 뒤지던 수색팀과 버마 당국이 해상을 뒤지던 수색팀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교신이 두절된 마지막 위치에 대한 계산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혼선이 초동수사의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결정적인 사실이 있어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안다만 해상에서 추락했다면 수심이 50리가 안 됩니다. 블랙박스를 충분히 인양할 수 있는 깊이입니다. 그런데 한국 수사팀은 블랙박스 탐지 장비 하나 없이 바레인까지 나갔다가 20일 만에 그냥 철수합니다. 블랙박스 한 개 건져오지 않고 20일. 이 결정을 누가 내렸습니까? 그리고 왜 내렸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날 공교롭게도 인도양에서는 2대의 항공기가 추락했습니다. 대한항공 858기와 거의 동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항공 소속 보잉 747이 타이완 타오양 공항에서 출발해 인도양에 추락한 겁니다. 이 혼선이 초동 대응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아공 항공기는 수심이 깊은 곳에 가라앉았는데도 블랙박스를 건져냈습니다. 수심오심의 KAL-858 블랙박스를 건지지 못한 이유는 장비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범인 검거는 놀랍도록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폭파 이틀 만에 용의자가 특정됩니다. 쿠웨이트 주재 안기부 직원이 사전에 확보해둔 첩보가 있었습니다. 일본어를 구사하는 북한 추정인물 2명이 아부다비, 비엔나, 바그다드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칼기 폭파 직후 아부다비 경유자 탑승 명단을 조회해보니 첩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시아 시니치, 하시아 마유미, 부녀로 위장한 북한 공작원이었습니다. 바레인 공항에서 두 사람이 검거됩니다. 하시아 시니치는 청산가리 캡슐을 씹고 즉사했습니다. 마유미, 본명 김연희는 캡슐을 씹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공식 수사 자료에는 끄트머리만 씹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수십 년을 간첩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흔들렸던 겁니다. 아무리 철저한 교육을 받아도 진짜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김연희는 국내 압송 후에도 일본어만 썼습니다. 자신을 일본인이라 주장했고 중국 고아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기부 취조 과정에서 결정적 장면이 나옵니다. 밥을 먹고 나온 직후 김연희가 오차를 마시고 양치를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차 마신 다음 양치는 북한 사람들의 습관이었어요. 취조팀이 눈치를 챘고 이후 한국어 이해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동료에게 우리말로 야, 저애 자꾸 거짓말해라고 했더니 김연희가 발끈했습니다.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해요. 7년 훈련이 무너진 건 폭탄도 독극물도 아니었습니다. 양치였습니다. 트로이 목마의 함락도 결국 성벽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됐습니다. 완벽한 위장이 깨지는 건 언제나 가장 사소한 곳에서입니다. 김현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됐는지도 짚어야 합니다. 그녀는 평양 외국어대학 출신 엘리트였습니다. 외교관으로 키워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학 중에 남조선혁명가 양송기관으로 슬며시 데려가졌습니다. 공개적으로 선발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기억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동창들 사이에서 나중에 이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 학교 출신 외교관들이 해외에 나와서 TV로 김현희를 봤을 때 충격이었던 거죠. 그중에는 같은 학교 출신으로 후에 탈북해 한국 국회의원이 된 분도 있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지도록 설계된 시스템 속에서 김현희는 공작권이 됐습니다. 김현희는 결국 자백합니다. 그리고 그 자백 내용이 이 사건의 핵심을 건드립니다. 88 서울 올림픽 분산 개최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김정일이 친필 지령을 내렸다. 여기서 잠깐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왜 올림픽에 그렇게 집착했는가를 이해해야 다음 구조가 보입니다. 그전까지 올림픽은 진영 논리를 따라갔습니다. 모스크바 올림픽이면 서방이 불참하고 LA 올림픽이면 공산권이 불참하는 시기였죠. 그런데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판이 바뀝니다. 고르바초프의 소련이 개혁 개방으로 기울었고 중국도 서울 올림픽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공산 진영이 처음으로 서울에 오는 겁니다. 북한이 보기에 이건 스포츠 행사가 아닙니다. 소련과 중국이 대한민국을 사실상 승인하는 외교적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정치적 상호 인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북한의 체제 정당성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북한이 쓸 수 있는 모든 외교 카드를 썼지만 실패했고 결국 선택한 방법이 테러였습니다. 보이콧을 못 시키면 공포로 참가국을 겁주겠다는 논리였습니다. 115명의 죽음은 그 계산에서 나왔습니다. 북한이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사건 발생 시점을 보겠습니다. 1987년 11월 29일 폭파, 12월 1일 용의자 특정, 12월 9일 한국 입국, 그리고 12월 15일 김현희가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음 날인 12월 16일이 13대 대선이었습니다. 이 타이밍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실제 문건이 있습니다. 안기부 내부 문건 무지개 공작,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안보의식과 대북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가능한 대선 사업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자. 북한이 테러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공개하되 그 공개의 시점과 방식을 대선에 맞춰 설계했다는 겁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문건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 자체가 조작된 것도 아닙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 당시 재조사에서도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이 재확인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진실과 진실의 정치적 활용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북한이 한 것도 맞고 안기부가 그 사실을 대선에 이용한 것도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입니다. 8년 민주화 투쟁 끝에 쟁취한 직선제. 광장에서 피 흘려서 얻어낸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을 권리. 그 직선제 첫 번째 선거 하루 전날 테러리스트가 전국 생방송에 나왔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화 감독이 짜도 이 타이밍은 못 잡니다. 대선 전날 밤 전국 생방송, 이건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분들의 오류도 짚어야 합니다. 초동 수사가 엉망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블랙박스도 안 건졌고 수사 기간도 20일이었고 여러 의문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점이 북한이 안 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가 부실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전면적인 진상규명보다 대선 활용에 더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파헤칠 생각이었다면 블랙박스를 건져왔어야 합니다. 건지지 않은 건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설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지점이 이 사건의 가장 긴 꼬리가 숨어 있는 곳입니다. 김현희는 1990년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1, 2, 3심 모두 거쳤습니다. 그리고 확정 판결 이후 불과 16일 만에 노태우 대통령이 사면합니다. 당시 명분은 살아있는 증거로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증거로 쓰겠다면 무기징역으로도 충분합니다. 왜 굳이 사면이었을까요? 전직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의 말을 여기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외교부에 배치된 직후 칼기 사건이 최대 현안이었다고 증언합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이 사건을 부인하는 기조가 공식 입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태영호 의원이 탈북 이후 만난 전직 공작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 맞다는 한마디가 37년의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부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남북관계 협상에서 북한이 내미는 카드는 항상 같습니다. 과거를 덮고 미래를 향하여 나갑시다. 이게 북한의 유일한 매뉴얼입니다. 칼기 사건이든 어떤 사건이든 과거를 따지면 협상을 거부하고 덮으면 대화를 열어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역대 모든 정권이 이 매뉴얼에 응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북방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소련, 중국과 수교하는 역사적 외교 전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물밑 접촉이 필요했고 물밑 접촉을 하려면 칼기 사건을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면이 나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빈 북한 대사관이 공작 거점으로 이용됐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한국 외교관이 추방을 요구했는데 오스트리아 측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가진 조사 자료를 발표할 수밖에 없다. 역협박이었습니다. 그러자 서울 본부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가만히 있어라.
현장 외교관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지만 위에서 막았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순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정상회담을 하려면 물밑 접촉이 필요하고 물밑 접촉을 하려면 과거 사건들을 서랍에 넣어야 합니다. 그 서랍에 115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류 언론이 이 구조를 거의 다루지 않는다는 건 이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북한 소행이냐 아니냐는 다루면서 왜 사면이 16일 만에 나왔는지, 왜 블랙박스를 건지지 않았는지, 무지개 공작 문건의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의 구조는 이겁니다. 북한은 체제 생존을 위해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노태우 정권과 안기부는 그 테러의 진실을 선거에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모든 정권은 남북 관계를 위해 그 진실을 덮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사실입니다. 처음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북한이 115명을 죽인 그 사건에서 가장 큰 이득을 챙긴 건 누구냐고. 지금 이 시점에서 보이는 건 질문이 좀 더 넓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이득을 챙긴 세력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올림픽 공포 효과를 노렸고 노태우 정권은 대선 효과를 챙겼고 이후 모든 정권은 협상 채널 유지를 위해 덮어두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115명이 세 방향으로 동시에 이용된 겁니다. 유가족 한 분의 말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는 그 자식이 살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망창이 하늘에서 어찌 그런 테러를 저질렀는지 지금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7년입니다. 이 사건을 온전하게 정리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진상규명이 안 된 게 아닙니다. 진상규명을 안 한 겁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다음 정부, 다음 대통령은 이 서랍을 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과거를 덮고 미래를 향하자는 매뉴얼을 받아들일까요? KAL898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 에피소드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 사건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층입니다. 김현희 자백 이후 수사 자료가 인터폴을 통해 오스트리아 경찰에 전달됩니다. 빈 주재 북한 대사관이 KAL858 공작의 거점으로 활용됐다는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스트리아 측에 강력 항의하고 북한 외교관 추방을 요구합니다. 외교부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수순이었죠. 우리 국민 115명이 죽었고 그 배후 거점이 오스트리아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스트리아 측이 반응이 달랐습니다. 우리 안에 조사 자료가 있는데 계속 이 문제를 이렇게 밀어붙이면 그 자료를 발표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뭔지 이해하셨습니까? 오스트리아가 아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북한 대사관이 공작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오스트리아 측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걸 공개하면 오스트리아의 대북 관계에 타격이 생긴다는 계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역으로 더 밀어붙이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중립국으로서 이 사건에 엮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한국 외교관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 말 안 하면 북한 소행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싸워야 된다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서울 본부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게 왜 나왔겠습니까? 오스트리아와 갈등을 키우면 유럽 외교 전반이 흔들릴 수 있었고 무엇보다 노태우 정부가 그 시점에 북방 정책을 본격 가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소련, 중국, 동유럽 국가들과 국교를 여는 외교 대전환이었습니다. 그 흐름 안에서 오스트리아와 정면 충돌하는 건 정책적 우선순위와 충돌했습니다. 외교 현장의 분노는 위에서 눌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또 한 번 과거를 묻었습니다. 여기에 북한 내부 후폭풍도 있었습니다. 김현희의 부모는 당시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일하던 비교적 잘나가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되자 지방으로 추방당했습니다. 당에서 남조선 혁명가로 키우겠다고 데려갔던 딸인데 일이 터지고 나서는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한 겁니다. 데려갈 때는 당에서 다 책임지겠다더니 막상 문제가 생기자 가족한테 떠넘기는 거잖아요. 이 이후로 북한 엘리트 계층 사이에서 자녀를 공작권 양성기관으로 보내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김정일의 친필 지령이 낳은 부작용이 북한 내부에도 있었던 겁니다. 북한이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도 여기 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내부 책임 소재가 생기고 피해자 가족들의 보상 요구가 나오고 체제 내부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이 사건이 37년이 지나도 온전히 정리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북한은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남북 관계를 위해 끝까지 파헤치지 않는다. 보수 주류 언론은 북한 소행이냐 아니냐만 반복하고 무지개 공작 문건의 의미는 잘 다루지 않는다. 그 사이에서 유가족은 37년째 진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공인들만 불쌍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공인들의 계산이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 속에서 국민만 불쌍해지는 겁니다. 115명의 죽음이 선거에 쓰이고 외교 협상칩이 되고 역대 정권의 서랍 속에 들어가는 동안 그 서랍 안에서 피해자들이 37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폭탄 구조에 대한 논란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음모론의 씨앗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음모론을 제대로 해부할 수 있거든요. 안기부가 처음 발표했을 때 트랜지스터 라디오 안에 시사 폭발물 350지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라디오를 분해해보면 350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라디오로 기능하려면 배터리와 부품이 필요하고 그걸 다 넣으면 폭발물은 250기밖에 안 들어갑니다. 250지 가지고 대형 항공기를 폭파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고 어느 순간 안기부 자료에서 350지, 250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발표 수치가 바뀐 겁니다. 이게 음모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야 할 게 있어요. 라디오 안에 폭발물만 쓴 게 아니었습니다. 술병 안에 PLX라는 액체 폭탄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터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게 이후 분석입니다. 실제로 동일한 조건으로 항공기에 폭발물을 탑재해서 실험해봤는데 250G이든 350G이든 상관없이 공중 폭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행기 탈 때 액체를 일정 용량 이상 갖고 탑승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규정이 KAL 858 이후로 바뀐 규정입니다. 음모론의 씨앗은 북한이 뿌린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수치를 잘못 발표하고 슬그머니 바꾼 안기부가 뿌렸습니다. 북한이 이 혼선을 이용한 건 그 다음입니다. 초동 수사의 부실함이 이 나라 일부 국민들로 하여금 37년 동안 음모론을 믿게 만든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 환경을 만든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합니다. 이쯤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KAL 858 사건에서 북한이 했다는 건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사실입니다. 김현희의 자백, 김정일 친필지령의 존재, 탈북 외교관들의 증언, 노무현 정부 재조사 결과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지금도 의혹의 안개가 거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진실을 다루는 방식이 처음부터 불순했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를 건지지 않은 수사, 20일 만에 철수한 수사팀, 대선 전날에 맞춰진 기자회견, 무지개 공작 문건에 담긴 대선 환경 조성이라는 표현, 타영 확정 후 16일 만에 나온 사면, 이 모든 것들이 북한이 한 테러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북한 소행이라는 진실과 그 진실을 정치에 이용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이 나라 국민이 알아야 할 역사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과거사 진상규명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5.18, 제주 4.3 긴급조치, 여러 과거사 사건들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AL 858은 이 목록에 어떤 방식으로 자리 잡아야 할까요?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남은 질문은 다른 겁니다. 그 진실이 어떻게 정치에 이용됐는지, 수사가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엇인지, 이 질문들이 아직 서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사건에 대해 주류 보수 언론이 지금도 쓰는 틀이 있습니다. 북한 소행이 맞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친북 세력으로 묶는 틀입니다. 그 틀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다. 음모론을 통해 북한 소행을 희석시키려는 시도는 분명히 존재했고 그건 비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틀이 다른 무언가를 가려주고 있습니다. 무지개 공작 문건을 지금도 제대로 짚는 주류 언론 보도를 보셨습니까? 사형 확정 16일 만에 사면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음모론을 비판하는 것과 안기부의 선거 개입을 비판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하면서 다른 하나를 안 하는 선택, 그것 자체가 이미 편집입니다.